안녕하세요. 나미와 사연데이트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사연부터 굉장히 통쾌하고 시원한 이야기가 도착해 있는데요. 바로 순하기만 했던 우리 사연자님께서 시댁에 가차없이 한 방을 날려 그 인연을 끊어내신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들려드릴 생각에 저도 두근두근 하는데요. 오늘도 3개의 사연 끝까지 구독해 주시길 바라면서 지금부터 나미와 사연 데이트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별일을 다 겪는다고 하잖아요. 문득 제 삶을 돌아보니 저도 참 별의별 일을 다 겪고 살았더라고요. 인간관계로도 큰 분쟁이 생겨도 봤고,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펑펑 눈물이 쏟아지는 일도 겪어봤고, 돈 문제 때문에 시댁과 등을 져도 봤고, 정말 많은 일을 겪었지만 그 중에서도 시댁 문제가 제 삶에서 제일 큰 트러블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시댁과 관련된 금전 문제로 저와 저희 남편을 따라올 사람이 많이 없을 정도로 심하게 시달렸던 것 같네요. 저희 시댁은 빈말로도 좋다고 이야기하지 못할 만큼 놀부심보인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결혼도 한 주제에 중년이 가깝도록 제대로 된 벌이 하나 없이 일하지도 않고 남편에게 빨대나 꼽고 사는 도련님과 그 가족들, 전업주부의 삶을 살면서 남편의 돈으로 제 가족과 호의호식, 철마다 놀러 다니면서 명품을 휘감고 다니는 형님과 그 가족들, 그리고 매번 제 얼굴만 보면 얼굴을 구기시며 돈 연불 외는 건 기본이고 흠잡을 걸 찾지 못해서 안달인 시어머니. 어차피 좋은 소리 못 들을 걸 알아서 명절에 한번 갈까 말까인데 그때마다 제가 별로라는 티를 팍팍 내세요. 제가 있는 앞에서도. 아유, 얘는 무슨 옷을 이렇게 비싼 걸 사? 우리 아들이 힘들게 돈 벌어 놓은 거 네가 다 쓰는 거 아니니? 이렇게 사치가 심한 애를 며느리로 들였다니. 에휴. 어머 얘, 너 지금 이거 먹으려고 가지고 온 거니? 상한 냄새가 온 집안에 풍기는 거 안 보여? 내가 아무리 싫어도 그렇지. 이런 걸 가져오면 어쩐데? 너 같은 애를 우리 집에 들이다니 내가 눈이 삐어도 단단히 삐었었지. 우리 아들 앞길 막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이혼하는 건 어떠니? 많이 순화했지만 입에도 담지 못할 욕을 들은 적도 있었네요. 한 번은 남편이 듣고는 제발 그만하시라고 애원도 해봤는데 소용없더라고요. 막 제가 뭘 잘못했냐고 트집 좀 그만 잡으시라. 대체 뭐 때문에 그러시냐? 몇 번을 물어도 다 제가 잘못해서 그런 거래요. 그냥 제가 어떻게든 기분이 나빴으면 싶으신가 봐요. 몇 번은 형님과 동서에게 제 뒷담화를 하다가 걸리기도 하셨고, 처음에 갑자기 저렇게 제 흉을 보시고 욕을 하셨을 때는 괜찮은 척하고 집에 가서 엉엉 울기도 했었는데, 그렇게 몇 년 동안 반복되니까 그냥 내가 싫어지신 거구나 싶어서 그러려니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와서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과 이혼하기에는 남편이 제게 너무나 잘했거든요. 결혼 전은 물론이고 결혼을 한 후에도 매일매일 사랑한다는 말은 기본으로 하고 이벤트는 숨을 쉬듯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준비했고요. 흔히 대리효도라고도 하죠. 어머님께 전화를 드리라고 한다든지 시댁 식구들을 챙겨달라고 했다든지 시댁을 같이 가자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제가 챙기지 못하는 친정 식구들을 챙겨주고 먼저 안부를 물어봐주고 퇴근길에 꽃이나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오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초반에는 시댁에 잘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네요. 그래서 흔치 않게도 시댁 식구들과 꽤 사이가 좋았었다고 생각해요. 사실 어머님도 처음부터 저를 이렇게 하대하시고 상처를 주시려고 안달이 나신 분처럼 하셨던 건 아니에요. 애초부터 이러셨으면 결혼을 결심하지도 않았을 거고요.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갔을 때는 굉장히 반겨주셨던 기억이 나요. 엄마, 나왔어.
오늘 미리 얘기했었지? 나랑 결혼할 친구 데려온다고.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유, 둘이 너무너무 잘 어울린다. 아유, 예쁘기도 하지. 감사합니다. 그래, 너희 둘이 결혼하면 참 예쁘겠다. 아버지도 계셨으면 참 좋아하셨을 텐데. 잘 살라고 웃으시면서 말을 해주시기도 하셨고, 신혼 초까지는 잔소린 조금 있으셨어도 이렇게까지 하진 않으셨거든요. 어머님께서 이렇게 변하게 되신 건 결혼한 지 3년쯤 되었을 때였나? 남편이 이제 본인도 가정을 꾸렸고 우리의 미래와 아이 준비도 해야 하니 전처럼 돈을 들일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을 때였어요. 그전까지는 어머님께서 돈이 필요하다는 뉘앙스의 말을 꺼내시면 남편이 말없이 툭툭 이체해드리곤 했었거든요. 어머님께서는 그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하셨던 것 같아요. 마사지나 피부 관리도 받으러 가고 명품 쇼핑 같은 것들도 하시면서요. 그리고 그럴 때는 너네 덕분에 이런 생활도 할 수 있는 거야 하며 좋아하셨어요. 괜히 저까지 축혀 세워주면서요. 또 돈 받고 싶은 날도 날짜에 표시해가며 돈을 받고 나면 너네 때문에 내가 친구들 앞에서 면이 섰어 라고 말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제 그런 생활을 매일 하실 수 없어지니까 아들이 아닌 저를 안 이꼽게 보신 거죠. 너만 아니었으면 내 아들이 이렇게 되지 않았다 같은 거예요. 실제로 네가 대체 뭐라 했길래 제가 저리 된 거냐? 라고 말하신 적도 있고요. 그런데 어머님께선 하나만 아시고 둘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남편은 저와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언젠가는 이렇게 했을 것 같거든요. 남편이 티를 엄청나게 내진 않는데 어머님께서 돈 하시는 걸 학을 떼면서 싫어한다는 걸 옆에서 못 보셨나 봐요. 어쩌면 남편의 감정에 아예 관심이 없으셨던 것도 같습니다.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남편이 돈을 잘 벌게 되고 나서는 어머님께서 남편에게 크게 살갑게 하신 적이 없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엄마는 옛날부터 그랬어. 그냥 늘 나한테 희생만 강요했지. 나한테는 딱히 관심이 없었어. 그래서 난 가족의 정이 잘 몰라. 그게 뭔지. 저도 어머님께서 변하신 이유를 몰랐을 때야 내가 뭘 잘못했나 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기도 하고 울기도 많이 울었었는데 알고 나니까 허무하더라고요. 아등바등 하는 것도 무의미해 보이고 어이가 없기도 하고요. 처음부터 그냥 말씀을 하시든가 제가 버티지 못하고 이혼을 택하기를 바라셨던 걸까요? 남편이 아무리 잘한다고 한들 어머니와 왕래가 깊어지면 사이가 틀어질 것 같아 어머님 뜻대로 해드리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서서히 왕래를 줄여갔던 것 같네요. 남편이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얼마나 아등바등 힘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 어쩌면 더 살갑게 다가가기 싫어졌던 것 같아요. 남편이 갓 성인이 되었을 무렵에 아버님께선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장남이었던 남편이 아버님 사업을 물려받게 되었는데 굉장히 작은 회사였거든요. 회사 규모도 참 작고 직원도 남편 포함 5 정도였다고 했나? 기왕 이어받게 된 거 열심히 하자는 마음으로 시작했었는데 그게 쉽지가 않았대요. 아무래도 남편이 나이가 어리기도 했고 아버지가 하시던 일을 다 알던 것도 아니고 남편은 대학에 진학할 예정이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예정에 없이 이어받게 된 터라서 더 힘들었대요. 직원분들도 말을 그렇게 잘 들어주시지 않아서 사이에서 트러블이 있기도 했었다고 들었어요. 하루 종일 직원과 일에 시달리고 집에 오면 아무도 반겨주지 않아서 그게 쓸쓸했대요. 집이 얼마나 커 보였는지 몰라.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가슴 한쪽이 욱신거려. 그래, 당신 많이 힘들었겠다. 아무래도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서 다들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었던 건 이해하지만 아무도 괜찮냐고 물어봐주지 않았던 게 남편은 너무 서러웠다네요. 그리고 장남으로 회사를 물려받았단 이유 하나만으로
그날부터 다른 형제들에게 수익금을 매번 나누기 시작했죠. 시어머니 말도 그렇고 남편도 어렸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대요. 네가 장남이니까 이 회사를 물려받을 수 있는 거야. 요즘 취업도 안 된다고 난리인데 이런 알짜배기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건 다 네 아버지 덕이야. 그러니까 네 누나랑 동생은 네가 잘 챙겨야 한다. 이런 말들을 어린 나이부터 들어왔으니 그 뒤로 회사 수익이 나면 일부는 시어머니, 일부는 형제들에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일은 혼자 다 하면서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요. 어쩌면 그래서 남편이 저와 일찍 결혼을 결심한 걸지도 모르겠어요. 저희는 23살에 만나서 24살에 결혼했어요. 남편과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는데 젊은 나이에 사업가라는 게 특이해서 만나러 갔던 것 같아요. 남편과는 첫 만남부터 아주 잘 통했습니다. 음식 취향, 영화 취향, 음료 취향. 사실 종류가 참 다양한데 그 모든 게 맞는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혹시 나를 맞춰주려고 일부러 그러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결혼을 결심하기까지 크게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정말 취향이 비슷하고 잘 맞는 거더라고요. 심지어 요새는 변한 입맛까지 비슷해서 음식이나 취향으로는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네요. 남편은 집에 와도 반겨주는 사람, 기다려주는 사람 없는 쓸쓸한 곳에서 사느니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집으로 독립해서 살겠다. 그런 마음이 아니었나 싶어요. 저도 마침 타지에서 혼자 생활하느라 많이 쓸쓸하고 힘들었던 터라서 남편과 그런 마음도 비슷했던 것 같네요. 아무튼 시어머니와 사이가 틀어지고 2년쯤 뒤에 남편과의 사이에서 축복처럼 아이가 생겨 아이 얼굴이라도 보여드리려고 갔었어요. 시부모님이든 부모님이든 보통 아이를 낳으면 산모와 아이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아이를 보러 찾아오시잖아요. 근데 발걸음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거기서 조금 마음이 상했지만 어쩌면 저를 배려한 거라고 애써 생각하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산후조리를 하고 나서 손주를 보여드리러 시댁으로 갔었네요. 동선의 아이나 형님네 아이를 아닌 척하면서 아껴주시는 모습을 봤어서 솔직히 조금은 기대했었네요. 겸사겸사 용돈도 드릴 겸 봉투도 하나 챙겨갔었습니다. 저만 보면 오죽 돈돈하셔야 말이죠. 그런데 본인 손주한테도 냉담하신 걸 보고 마음을 완전히 접었던 것 같아요. 당신 아들 자식인데 얼굴만 쓱 보시더니 봤으니 됐다 하시면서 준비해간 봉투만 받으시는데 뭐 좋은 소리를 듣겠다고 여기로 왔는지 그때 정말 어머님께 정을 뗐네요. 본인 손주인데 손주보다도 돈이 좋다는 건지 저한테 하시듯 트집을 잡으시면서 귀찮아하신 건 아닌데도 마음이 자연스럽게 다치더라고요. 그 뒤로 아이를 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넌지시 꺼내시는 일도 전혀 없었고 그 자리에 남편도 있었거든요. 남편도 오는 내내 딱히 말을 하진 않았지만 시댁에 갈 때 아이를 데려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아이를 반겨주신 것과 너무 다른 온도차가 나니까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후로는 추석이나 설에나 잠깐 얼굴 보고 큰 왕래 없이 아이를 키웠습니다. 거의 아이한테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한 분뿐인 그런 느낌이었어요. 스스로 그렇게 알고 자라기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 15년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 아이도 고등학생이 되었고 마침 명절이기도 해서 아이는 친정으로 보낸 후에 얼굴이나 비추자 하는 마음으로 오랜만에 시댁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제가 시댁과 연을 끊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한 날이었습니다. 생각하면 아직도 떠올리기 싫을 정도로 정말 끔찍한 날이에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시간인데 조금 달라진 점은 있겠지 싶어 가벼운 마음으로 갔던 게 화근이었을까요? 그래도 시작은 괜찮았습니다. 다소 어색하게 인사를 하고 함께 밥을 먹고 상을 치우고 평범한 명절 분위기가 물씬 풍겼어요. 하지만 술이 문제라고 술이 들어가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은근하게 남편을 찔러보면서 명절인데 뭐 없냐고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저희 시댁에 올 때 같이 먹으려고 한우 세트를 사왔거든요. 한 가족당 하나씩 가져가라고 넉넉히 샀습니다. 한우 세트 명절 선물로 포장된 거 사실 돈이 한두 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한우 가져왔니? 아유, 우리 고기 잘 먹지도 않는데. 그래, 어쨌거나 잘 먹을게. 대강 그렇게 말했을 뿐 딱히 고마운 기색도 없더니 그걸 받았는데도 계속 그러더라고요. 억지로 웃으면서 한우 세트 드리지 않았느냐. 넘어가려고 했지만 노골적으로 봉투 같은 거 있잖아. 봉투. 하는데 어쩜 이렇게 변한 게 없을까. 남편을 돈줄 취급하는 걸 더 이상은 참아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술을 먹으면 사람이 솔직해진다지만 평소에 얼마나 남편을 바닥으로 보고 돈줄로만 봤으면 술을 마시고도 이러겠나 싶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 남편이 뼈가 부서져라 고생할 때는 손 하나 빌려주지 않고 모른 척하던 사람들이 남편이 노력해서 키워놓은 회사를 보고는 당연하다는데 손을 벌리는 게, 남편은 그런 사람들도 가족이라고 꼬박꼬박 돈을 붙여주곤 하는데 전 시댁 식구들이 남편에게 고맙단 말을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뻔뻔하게 받아갔으면서 말뿐이라도 사탕 발린 거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지 남편한테 20년 동안 시댁 식구들 그렇게 호의호식하게 해주면서 먹여 살리고 했으면 할 도리는 다 했다고 몇 번을 설득했었는데도 그래도 가족이라면서 허허실실 웃어 넘기는 걸 어떻게 참았는데 더 참아주긴 힘들었습니다. 정말 다들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을 지갑 취급할 수가 있어요? 어머, 형님. 지갑 취급을 한다니 누가 그랬다고 그러세요? 동서도 참 너무한다. 동서 최근에 일도 그만뒀다며? 도련님이야 뭐 원래부터 일 안 했고 내 남편이 벌어온 돈 꼬박꼬박 받기만 해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었나 봐? 아니면 남편이 주는 돈에 비해 벌이가 너무 시원치 않으니까 가짜안기라도 했나 봐? 무슨 기생충도 아니고. 형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도련님은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나이 마음 먹고 할 줄 아는 거 없이 남이 벌어온 돈만 쓰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대체 언제 철들어요? 밖에 나가서 뭔 일이라도 좀 해보세요. 사실 도련님, 자기 손으로 돈 한 번도 벌어본 적 없죠? 한심해서 더 봐줄 수가 있어야지. 진짜 제 친동생이었으면 반은 죽여놨을 거예요. 알긴 하세요? 동서는 저를 계속 째려보면서 뭐라 시부렁거리는데 도련님을 쏘아붙이니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는지 표정만 조금 굳어지고 아무런 대꾸를 못하더군요. 동서를 제지하려는 듯 굴기도 했고요.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난리였어요. 형님이랑 시어머니가 특히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며 저를 잡아먹을 듯이 굴더라고요. 어머, 너 듣자 하니까 선을 너무 넘네. 너희 남편이 잘 버니까 우리한테 좀 생활비 몇 푼 주는 게 그렇게 안 이꼽니? 돈을 혼자서 얼마나 쓰고 싶으면 그래? 동아가 결혼을 잘못해도 단단히 잘못했어. 그때 허락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형님은 무슨 할 말이 있는 것처럼 그러는데 형님도 떳떳할 거 하나 없잖아요. 아주버님이랑 분기마다 외국이며 국내며 여행 가서 쇼핑이며 맛집 탐방이며 하신다면서요. 당뇨도 있으시면서 그러셔도 되나요? 얘가 정말. 아유, 내가 그 회사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어야 했는데 내가 이 꼴 보려고 이랬나. 아유, 속 터져. 그리고 어머님도 20년 동안 아들 등골 빼먹었으면 느끼는 바가 있으셔야죠. 어머님뿐만 아니라 다른 식구들까지 아들 한 명 등에 악착같이 매달려서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양심이라는 게 없으세요? 인생을 살아도 저보다 한참 더 사신 분이. 실제로는 이것보다 심하게 욕설을 섞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저 자신을 진정시킬 수가 없을 정도였거든요. 남편도 저를 말리긴커녕 가만히 듣고만 있었고요. 20년이면 정말 바보처럼 많이 참았을 거예요. 남편이 시댁 식구들한테 언성을 높이는 모습을 본 적도 없으니 그 답답함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도 안 가더라고요. 저도 여태껏 남편이 그러려니 하니까 시댁에 금전 관련해서 뭐라고 했던 적이 없었거든요. 아예 언급 자체를 하지 않았었어요. 그냥 바보처럼 남편이랑 내내 하던 제가 욕까지 섞어서 시댁 식구들에게 훈계하니까 이런 말 좀 웃기는데 시댁 식구들은 감히 네가 나를 훈계하느냐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20년간 찍소리도 안 하고 살아왔으니까 알게 모르게 저를 자기들 미친 바닥으로 생각했던 거죠. 남편에게 이것 보라고, 앞다퉈서 빨리 이혼해라, 이런 애랑 어떻게 결혼을 했느냐, 여자 보는 눈이 없네 뭐해 하면서 저랑 남편을 깎아내리더라고요. 화가 났던 와중에도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끝까지 자기들 잘못은 없는 것처럼 피해자인 척을 하는데 어찌나 연기를 잘하는지 대한민국의 연기 천재들이 다 모여있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누나도 다들 선의 말이 100번 맞아요. 욕을 한 것도 솔직히 그럴만했어. 자그마치 20년이야 20년. 다들 솔직히 말해서 내가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사업 물려받고 한 번이라도 도와줬던 적 있어? 힘들다고 손 내밀었을 때 손 잡아줬던 적 있어? 그저 장남은 희생해야 한다 뭐 한다 하면서 내 마음이 타들어갈 때도 힘내란 한마디라도 해준 적 있냐고. 오로지 돈 이야기만 했지. 내가 돈 찍어내는 기계야? 나도 사람이라고. 그건 한 번도 없잖아. 다들 자기 살기 바쁘다고 도와줄 생각 없었잖아. 그래, 이해해. 이해했었어.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니까. 내가 사업으로 버는 돈이 많으니까 조금 형편이 좋지 않은 단 형제들 도와줄 수 있지. 내가 잘 벌면 좋지. 다른 가족들도 쑥스러우니까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고마워할 거야.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동아야, 전혀 고마워하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네. 내가 20년 동안 뭘 한지 모르겠어. 전에 말대로 나도 이제 더는 못하겠다. 어떻게 이렇게 양심이 없을 수 있어? 그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친정으로 가는 내내 남편이 말이 없더라고요. 표정은 담담해서 속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장모님, 저 왔어요. 아유, 우리 유서방 왔어? 빨리 들어와. 친정에서 잘 웃고 평소처럼 하는 걸 보니까 괜찮은가 싶다가도 평소랑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명절을 내리 친정에서 보내고 집으로 와서 물어봤던 것 같네요. 괜찮았냐고. 한동안 말이 없더니 시댁과 연을 끊을 생각이라고 먼저 이야기하더군요. 평소에 제가 어떻게 시댁을 참아왔는지, 돈 문제를 언급하고 싶지 않아 했는지 알던 터라서 제가 물어보기 전에 답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덧붙이기를 자기도 고민 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중간에 저희 남편 회사가 조금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돈을 달라고 날마다 저랑 남편한테 전화랑 문자를 하면서 괴롭혔었거든요. 돈. 아주 돈소리에 질려버릴 수 있다는 걸 그때 알았네요. 지나고 나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남편도 그때부터 시댁의 정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의무적으로 주던 거 계속 주면서 그래도 가족이니까 어쩔 수 없이 준다는 마음과 받고 떨어지라는 마음이 반쯤 섞였었다네요. 그런데 명절에 그렇게 쏘아붙이는 걸 보니까 완전 정이 떨어져서 이제는 상종하고 싶지 않아졌대요. 남편 회사가 힘들 때도 저랑 남편이나 힘들었지. 시댁 식구들은 도움을 준 적이 없거든요. 반쯤 부도가 나서 폭삭 주저앉을 위기에 처했었는데 돈을 빌려주거나 구해줄 생각은커녕 아예 힘든 걸 물어보지도 않았었죠. 자기들 손해보는 일일까봐 입을 싹 닫았어요. 혹여나 남편이 이 일로 인해서 돈 적게 주거나 안 줄까봐. 참 한결같은 사람들이죠. 남편에게 나중에 시댁 식구들이 돈으로 귀찮게 굴 수 있으니
딱 못을 박아두는 건 어떻겠냐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이제 더는 못하겠다고 남편이 말을 하긴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딱 못을 박아두지 않는 한은 계속 가족의 정을 들먹이면서 되도 않는 연민을 유발할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이번엔 정말 크게 결심한 것 같긴 했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언젠가는 그런 말에 넘어갈 것도 같았고요. 남편도 동의하는지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주말에 할 말이 있다고 말을 한 후 식구들을 모이게 하고 시댁으로 찾아갔습니다. 형님과 어머님은 딱 붙어서 저를 째려보면서 무어라 면박을 주려 시동을 거는데 도련님네는 조용하더군요. 동서가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긴 했지만요. 나름대로 그 말을 듣고 반성을 하는 건지 아예 무시하기로 한 건지 반성하는 척을 하는 건진 잘 모르겠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다들 입을 여나 안 여나 보다가 아무도 입을 열지 않길래 남편이 서두를 열었어요. 사과라도 했으면 절반은 갔을 텐데 6명이나 되는 사람이 모였는데 어떻게 한 사람도 사과를 입에 담지 않을 수 있는지 사실 아직도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저번에 말했듯이 나 이제 더는 못해. 형제들한테 생활비 못 주겠어. 어머니께도 마찬가지예요. 20년 동안 내가 모신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앞으로 남은 세월은 분담해서 모시든지 해. 안 돼. 누나, 이제 그만할 때도 됐잖아. 누나도 그 정도면 많이 누리고 살았어. 내 가족들보다 훨씬 더. 누나도 이제 매형이랑 같이 벌면서 살든 매형 버는 돈으로만 살든 해. 그리고 이제 연락하지 마. 연락해도 안 받을 거고 번호도 바꿀 거야. 우리 다시는 마주치지 말자. 나도 이제는 정말 내 인생 살아야지. 동아야, 우리 가족이잖아. 응? 이렇게 버릴 거야? 누나가 한 번이라도 가족처럼 해줬다면, 힘들 때 손 내밀어줬다면 나도 이렇게 안 했지. 내가 버리는 게 아니라 누나가 우리 가족이 날 먼저 버렸어. 정말 끝이니까 괜히 힘 빼지 마. 나간다. 뭐가 그렇게 서러운지 형님이 펑펑 우는 소리가 들렸네요. 어머님이 토닥이시는지 어머님 말소리도 들리더라고요. 작게 말씀하셔서 뭐라고 하신진 못 들었지만 아마 제 흉이었겠죠. 그러게 있을 때 잘하란 말을 왜 모르는지. 조금만 신경 써주는 척을 했다면 남편은 아직까지도 바보같이 굴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렇지만 이제 다 끝이네요. 앞으로는 자기들끼리 알아서 살겠죠. 연락이 와도 무시하고 받지 않을 생각입니다. 도가 지나칠 정도로 연락이 오면 그때나 번호를 바꾸려고요. 그리고 남편은 일주일쯤 뒤에 정말 마지막이라면서 다른 가족들 몰래 시어머니께 1억을 드렸습니다. 제게 먼저 어머니께 마지막으로 1억을 드리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무래도 형제들 벌이가 시원치 않다 보니 어머니를 모시는 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가 낳아주시고 자기를 키워주셨는데 배 곱는 걸 보긴 힘들 것 같다면서 제가 싫다면 절대로 주지 않겠다고 못을 박아두었던 터라 아마 제가 주지 말라고 했으면 안 줬을 거예요. 그렇게 막을 수도 있었는데 그냥 드리라고 말하고 어느 정도 이해했습니다. 저였다고 해도 형제는 몰라도 어머니께는 마지막으로 드렸을 것 같아서요. 아무래도 어렸을 때 기억이나 어머니께 받았던 애정은 특별한 거잖아요. 남들이 들으면 호구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최소한 시어머니께서는 앞으로 찾아올 일이 없을 것 같고 영영 안 보는데 지불해야 할 비용이라면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돈에 치를 떠는 일 없이 우리 가족들만 생각하면서 잘 살고 싶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사연은요. 추운 겨울날 몸을 녹이는 핫팩과 같은 따스한 이야기인데요. 게다가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이야기라 더 좋았습니다. 더불어 우리 사연자님이 행하신 선행들이 다 보답을 받는 것 같아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두 번째 사연 바로 들려드릴게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기독교를 믿으며 자라왔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독실한 종교를 가진 부모님의 영향 때문인지 전 하나님을 한평생 믿으며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돕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일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내 이웃을 도우라고 하였죠. 역시 독실하신 부모님은 어렸을 적부터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동시에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아야 한다는 것도요. 지석아,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곧 너를 돕는 거야. 이 말씀은 부모님이 자주 하던 말씀이었어요. 그런 가르침을 받고 자라와서인지 제 학창시절 취미는 봉사활동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시키는 봉사활동이 아닌 제 마음에서 직접 우러나서 누군가를 도우러 다녔죠. 하여간 착한 척은 그렇게 봉사 다닌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기라도 해? 지석이는 참 특이한 것 같아. 우리랑 잘 어울리지도 않고 맨날 봉사 간다고 그러고.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많이 없어 친구는 적었지만 그래도 지금껏 이렇게 살아오는 것에 한 번도 불만을 가진 적은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곤 하더라도 나를 마음 깊이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저를 점점 더 외롭게 만들더군요. 그래서일까요? 자주 가던 교회에 새로 신도로 들어온 아내와 처음 만나고 그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서로 무척이나 닮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전 처음으로 제 인생이 다른 사람으로 채워진다는 것을 느껴보았습니다. 그런 아내와의 결혼을 서두르지 않을 이유는 없었어요. 변변찮은 연애도 많이 못 해봤지만 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제 인생에서 아내와 같은 사람은 절대 없을 거라는 것을 말이지요. 저희 부모님도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저희의 결혼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내 딸을 잘 부탁하네. 워낙 남한테 베푸는 것만 좋아하는 녀석이라 내심 나쁜 놈이나 만나가지고 이용당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사이 될 사람이 자네여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 부디 앞으로 한평생 좋은 동반자가 되어주게나. 네, 그럴게요. 제게 아내는 기적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과 미래를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자체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내와 결혼한 이후 저를 이해해주는 아내와 함께 작은 식당을 차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대접을 하며 살았습니다. 봉사하는 것을 좋아하긴 해도 돈을 벌지 않고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기에 무료로 식당을 운영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근처 다른 식당들에 비하면 저희가 얻을 이윤보다는 한참 저렴한 가격으로 음식을 만들었고 그러면서도 최대한 질 좋은 재료를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식당 운영을 통해서 남는 이익은 별로 없었죠. 여기서 먹는 김치찌개만큼 맛있는 게 없더라고.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저렴하게 맛 좋은 음식 파는 곳이 흔한 것도 아니고. 아이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식당을 자주 찾아주시는 단골 손님들의 한마디 한마디, 음식 맛에 감탄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는 새로운 손님들의 반응이 참 저희에겐 뿌듯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는 너무 기뻤습니다. 비록 물질적으로 풍족한 집은 아니었지만 마음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부자였어요. 여보, 우리 지금 되게 행복하다. 그치? 아내도 종종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저희는 소박하지만 평범한 삶을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시기에 제 인생을 무척이나 뒤바꿀 사건이 하나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내와 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장소는 노숙자가 참 많은 곳이었어요. 흔히 노숙자 하면 서울역을 많이 생각하시죠?
하지만 서울역 외에도 식당이 있던 동네 또한 근처에 지하철역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역에도 수많은 노숙자들이 자리를 차지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저희 식당에도 유독 허름한 옷에 꾀재재한 몰골로 음식을 드시러 오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도 노숙자였죠. 잔뜩 구겨진 지폐, 빨래를 못해서 구정물이 잔뜩 물든 옷, 지독한 냄새. 다른 식당들이었으면은 진작 노숙자를 쫓아냈을 겁니다. 실제로 근처에 있던 다른 가게들은 노숙자가 들어오면 당장 나가라는 식으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는데 그 소리가 저희 가게까지 들려올 정도였죠. 하지만 저희는 단 한 번도 노숙자를 내쫓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김치찌개 드시러 오셨어요? 빈자리에 앉아 계시면 바로 끓여서 가져다 드릴게요. 물론 노숙자들 때문에 일반 손님들이 눈살을 찌푸린 적이 많기는 합니다. 당연히 일반 손님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저희 부부는 끼니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해 건강 상태가 안 좋은 노숙자를 거리로 내쫓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손님들이 불만을 토로해도 죄송하다고 사과를 할 뿐 노숙자를 손님으로서 받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여보, 노숙자 손님들 계속 받아도 되나? 가끔은 아내가 걱정스레 물을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전 아내를 다독여 괜찮다고 말하곤 했어요. 글쎄요, 제 신념이기도 하고 또 그래야만 할 것 같았달까요?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장사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날이 추워서인지 평소에는 사람이 바글바글하던 시간대였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가게에 사람이 적었습니다. 저희는 보통 점심 장사 분위기랑 저녁 장사 분위기랑 비슷해서 점심에 사람이 많으면 저녁에도 사람이 많았고 점심에 사람이 적으면 저녁에도 사람이 적은 편이었습니다. 오늘 한파가 엄청 심하다더니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도 많이 안 나왔나 보네. 오늘은 저녁 되기 전에 장사 접고 일찍 들어가도 되겠다. 우리도 오늘은 날 더 추워지기 전에 집에 들어가서 푹 쉬자. 그래서 오랜만에 빠르게 집에 들어갈 생각을 하면서 미리 주방 기구들도 정리하고 아내를 따라 식당 홀에 나와서 테이블을 닦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문득 눈이라도 올까 싶어서 밖을 내다봤는데 식당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웬 남자가 저희 식당 쪽을 뚫어지게 보면서 머뭇거리더군요. 남루한 행색을 보아하니 노숙자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예상이지만 밥을 먹지 못해서 배가 고픈 것 같았고 음식값을 제대로 지불할 처지도 되지 않아 보였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들어오시겠어요? 저희가 오늘은 일찍 장사를 접고 들어갈 예정인데 마침 찌개가 조금 남아서요. 저는 망설임 없이 노숙자를 불렀습니다. 주방을 정리하다가 제 말을 들은 아내는 눈치 있게 버너에 불을 붙여서 찌개를 끓였죠. 처음엔 망설이던 노숙자는 막상 흰 쌀밥과 찌개 한 그릇이 나오니 저를 보며 정말 먹어도 되냐 물었습니다. 제가 괜찮다고 하자 그제야 허겁지겁 숟가락을 들어서는 밥을 먹더라고요. 얼마나 배고팠는지 한눈에 봐도 느껴졌어요. 그 모습이 퍽이나 안쓰러워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앞으로도 배고프면 망설이지 말고 언제든지 이곳으로 오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날이 있던 뒤로 며칠간 그 노숙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굶주림을 견딜 수 없었는지 슬쩍 저희 식당에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언제부턴가는 매일매일 식당에 들려서 밥을 먹었습니다. 어차피 저희 부부가 오라고 한 것이었고 매일 한 끼 정도의 무료 식사를 대접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노숙자에게 돈을 받지 않고 밥을 주는 것이 소문이라도 났는지 1명, 2명, 노숙자가 더 찾아올 때부터는 저희로서도 부담이 무척이나 큰일이었습니다. 이번 달도 적자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게 말이야. 아무래도 노숙자 손님들 때문인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식당은 음식값을 비싸게 받지 않았습니다.
보통 마진이 적으면 박리담의 방식으로 나가서 테이블 회전율도 높이고 손님 자체가 많이 오는 것을 기대해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았죠. 사실 애초에 밥 한 끼 먹기에도 부담이 되는 분들이 저희 식당에서 저렴하게 한 끼를 먹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차렸던지라 큰 이득을 남길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의 생계가 식당에 달려있던 것도 맞았기에 여러 명의 노숙자들이 와서 무료 식사를 하게 된 이후 갑작스럽게 생긴 적자에 저희로서도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아내도 매정하게 그들을 내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솔직히 얼마나 배고프면 여기까지 와서 밥을 먹겠어. 저 사람들도 인격체가 있는 사람들인데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 그냥 여보, 이대로 조금만 더 버텨보자. 저희 성격상 배고픈 사람들이 오는데 돈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쫓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버텨가며 식당 장사를 했습니다. 조금씩 모아두었던 돈도 털었고 어떻게 해야 저렴한 가격으로 더 푸짐하게 식사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무려 20년을 버텼어요. 저희 가게에서 먹여 살린 노숙자만 해도 수백 명은 될 겁니다. 솔직히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 어려웠던 시절을 어떻게 이겨내고 버틸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내와 저, 둘 다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오랜 시간을 버텨왔다고 하더라도 그게 영원하진 않더라고요. 이제는 정말 손 쓸 수도 없을 지경으로 상황이 안 좋아진 시기가 있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 이제는 정말로 방법을 찾아야 돼. 이대로 가다가는 그냥 식당을 닫아야 할 판이야. 당시 저는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니던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쯤에는 하루에 손님이 100명 온다고 가정하면 10명은 일반적인 손님이었고 90명은 노숙자였습니다. 그만큼 노숙자가 저희 식당을 찾는 비율이 무척 높아진 상황이었죠. 솔직히 저희라고 해서 당연히 힘들었던 시기가 없는 건 아닙니다. 가게 상황도 상황이지만 마음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도 넘게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식당을 그만둘까? 사실 20년 넘게 했으면 오래 했잖아. 차라리 이렇게 더 손쓸 수 없이 기울었을 때 빨리 발을 떼고 다른 길을 찾는 게 맞는 거 아닐까? 이 상황을 계속해서 버티는 것도 미련한 걸 텐데. 하지만 결국 어떻게든 식당을 살려보자는 쪽으로 제 마음은 늘 기울고 말았습니다. 그만두고 싶다는 마음이 아무리 강해도 꾸준히 저희 식당을 찾아와서 음식을 먹고 고맙다고 인사하며 나가는 노숙자들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친해진 사람들도 많았고 저희 식당에서 음식을 먹으며 희망을 얻고는 노숙자 생활을 청산하고 새 삶을 찾아 떠났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전해 들었습니다. 물론 매일 술에 취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노숙자도 있었고 괜히 다른 테이블에 있는 노숙자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들도 태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제 음식으로 동네 노숙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일을 멈추고 싶지 않았어요. 저라는 한 개인은 이 세상에서 너무도 미약한 존재감을 보이고 있지만 그런 저라고 할지라도 누군가에게는 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그 정도의 고통은 감내할 줄 알아야 한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생각해도 많이 무리했어요. 식당이 망하지 않으면서 생계도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노숙자들도 먹여 살려야 했기 때문에 전 새벽 동이 트는 순간부터 일어나서 밖에 나가가지고 직접 발품을 팔며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그때쯤 가서는 아내도 제가 너무 걱정이 되는지 만류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죠. 나도 집 없고 기댈 곳 없는 가난한 사람들 돕는 게 좋아. 하지만 요즘 당신은 내가 보기에 너무 위태로워 보여.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우선 당신이 건강할 때 이야기지. 이제 우리 할 만큼 했고 우리부터 챙기는 게 낫지 않을까?
아내의 걱정은 이해했지만 전체 움직임으로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걱정하는 것도 괜찮다고 하며 매일 오토바이를 타고 재료를 조달하고 아침 일찍부터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리를 한 것일까요? 그날도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양의 음식을 준비해야 할 것 같아서 원래보다도 이르게 길을 나섰죠. 비록 장사를 준비하기 위함이었지만 차가 적은 새벽 시간에 오토바이를 타고 달릴 때 느껴지는 자유로움 역시 좋아했기 때문에 이르게 움직이는 것이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고는 불시에 일어나더군요. 신호를 무시한 차량이 제게 달려왔고 전 차마 핸들을 꺾는 등 사고를 피하려는 생각을 하기도 전에 차량에 치이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전 꽤 오랜 기간 누워있다가 눈을 뜨게 되었어요. 그리고 눈을 뜨니 제 다리는 모두 절단이 되어 있었죠. 여보, 어떡하면 좋아. 불쌍한 우리 여보. 아내는 제 손을 잡고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전 다리를 절단한 충격에 빠질 새도 없었습니다. 이 상황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제 마지막 기억은 차량의 라이트를 본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내는 이미 제가 사고가 났을 때부터 차량에 다리가 깔려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어떻게든 다리를 살려보려고 했으나 이미 손쓸 수 없는 상황이었고 더 시간을 지체하다가는 제 목숨까지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절단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했죠. 아내는 제가 이대로 깨어나지 않을까봐 걱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제가 누워있는 동안에는 장사도 접은 상황이었고요. 당신 무려 2주 동안 혼수 상태였어. 알아? 내가 진짜 얼마나 걱정이 되었는지. 이대로 당신이 깨어나지 못하고 죽으면 나 혼자 이 세상에 남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랬지. 조심하라고. 근데 대체 이게 무슨 꼴이야. 아내는 제 사고 이후로 마음이 많이 바뀐 모양이었습니다. 더 이상 제가 누군가를 돕는 것을 원치 않아 했죠. 아내의 마음을 전 이해했습니다. 만약에 반대로 아내가 이런 사고를 당했다면 저 역시 아내가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노력하는 행동 자체들을 격렬하게 반대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엉엉 울며 저를 원망하는 아내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확실히 당시에 저는 저 스스로 혹은 아내를 생각하기보다는 제 식당에 오는 어려운 노숙자들을 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런 꼴이 났는데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있을 리가요. 살아난 것도 기적인 상황에서 저도 더 이상 제 고집을 부릴 수는 없었습니다. 비록 깨어나긴 했지만 아직 퇴원을 할 상황은 아니었기에 전 1달 이상 더 입원을 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아내는 저를 돌보기 위해 꾸준히 찾아왔지만 식당을 아예 놓을 수는 없었기에 일을 하느라 매일같이 붙어있긴 힘들어했죠. 퇴원을 한다고 해도 다리가 없으니 이전처럼 자유롭게 식당 일을 하기 힘들 테지만 없는 다리로도 적응을 해야 했기에 전 하루빨리 퇴원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병원 밥도 잘 챙겨 먹고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죠. 그리고 병원비 걱정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흔한 실비보험조차 없더라고요. 실비라도 있으면 병원비 걱정을 덜 했을 텐데 참 그때는 내 자신에게 너무 혹독하게 굴었단 생각까지 들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가 말끔하게 옷을 차려입은 상태로 제 병실에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를 사장님이라 부르는 남자의 얼굴이 어딘지 익숙해서 가만히 살펴보고 있는데 보니까 제가 사고가 일어나기 전 저희 식당에 자주 찾아왔던 단골 노숙자 중 한 분이었습니다. 그 노숙자 역시 저와 아내의 식당에서 못해도 주에 3번 이상은 무료로 밥을 얻어먹었습니다. 사실 워낙 노숙자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진 못했지만
그 노숙자는 저희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마다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아끼지 않았고 때로는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자주 나누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주 봐왔지만 한 번도 이렇게 깔끔한 모습을 본 적은 살면서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게다가 언제부턴가는 얼굴을 보기도 어려웠어서 제 기억 속에서도 점차 잊혀지고 있었거든요. 설마 그런 사람이 병원으로 저를 보러 올 줄은 몰랐기 때문에 어안이 벙벙한 채로 어떻게 찾아왔냐고 물었습니다. 사장님 식당에서 끼니를 챙긴 덕에 저도 다시 한번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나마 일자리도 얻어서 노숙자 생활을 청산하고 지내고 있었어요. 이제는 사장님에게 보답해야 할 것 같아서 식당에 찾아갔는데 사모님 되시는 분이 사장님의 사고 소식을 알려주셨어요. 참, 막상 저희 식당에서 은혜를 입은 노숙자가 저를 찾아오다니 감회가 새롭더군요. 비록 제 사정은 그리 좋지 않았지만 그렇게 반듯하게 찾아오니 마음 한편으로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너무 잘 되었다고 이렇게 깨끗해지니 보기 좋다고 했더니 노숙자는 저에게 다가와서는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갑자기 무슨 봉투인가 싶어서 안을 열어보니 봉투 안에는 400만 원이 들어있었죠. 전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이를 찾았다곤 하더라도 큰 돈이 있을 리가 없는데 이런 돈을 어디서 났는지, 게다가 왜 그 돈을 나에게 주는지 물었습니다. 사장님, 사고 당했단 소식에 저를 포함해서 다른 노숙자들끼리 돈을 좀 모았습니다. 부끄럽게도 현재 제 일자리가 아직 확고한 것은 아니라서 큰 돈이 없어서요. 그래도 사장님한테 은혜 입은 노숙자들이 자기도 꼭 사장님을 돕고 싶다고 하는 통에 생각보다 금방 돈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모두들 사장님 쾌유를 빌며 막노동 시다까지 하며 모은 돈이에요. 염치 없지만 이 돈이라도 받아주세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큰 돈을. 저희가 사장님에게 받은 은혜에 비하면 절대로 큰 돈도 아닌걸요. 오히려 이것밖에 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노숙자들은 제게 돈을 주기 위해서 열댓 명이 모여서는 새벽 인력시장에 나가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돈을 모아서 제게 준 것이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병문안도 다 같이 오고 싶어 했지만 아무래도 다들 허름한 차림으론 올 수가 없어서 그나마 번듯하게 새 삶을 시작한 노숙자만 저를 대표로 찾아온 것이었죠. 저를 보러 오려고 오랜만에 공중 목욕탕에서 목욕도 했다며 웃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게다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들만 연달아 펼쳐지는지 15년 전쯤에 저희 식당에서 반년 넘게 밥을 얻어먹었다던 사업가도 한 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원래 노숙자였다고 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연상되지 않을 정도로 멀끔한 모습이었습니다. 솔직히 얼굴도 잘 기억이 안 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궁금했습니다. 게다가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분이 사업을 하고 있는 분야는 의족과 의수의 제작이었습니다. 언젠가 꼭 사장님에게 도움을 드리고 그동안 먹은 밥값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설마 이런 사고를 당하셨을 줄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제가 이 분야에서 사업을 하게 된 것은 이런 날이 온 것에 대한 안배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족, 의수, 적은 돈 아닌 거 압니다. 모르긴 몰라도 제가 반년 정도 밥 한두 끼씩 대접한 것만으로는 의족값을 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업가는 돈 걱정하지 말라면서 아직 판매도 하지 않는 신제품 의족을 제게 맞춤 제작을 해주었습니다. 일반적인 의족보다 훨씬 기능이 좋았기 때문에 제대로 의족에 익숙만 해진다면 일반적인 사람들이랑 비슷하게 걷고 뛰기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아직 국내에서 절차상 정식 허가를 받은 제품은 아니지만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어 적응만 하신다면 일반인들처럼 다니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 제품을 개발할 수 있었던 것도 다 사장님 덕분입니다.
사장님은 단순히 김치찌개를 저에게 주셨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전 그 김치찌개가 희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사장님. 사장님이 아니었으면 전 평생을 노숙자로 살다가 삶을 마감했겠죠. 선생님이 베풀어준 은혜 덕분에 제가 새로운 삶을 살기로 마음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선생님을 본받아서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언젠가 나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이 나타나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리라곤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설마 제가 인생 가장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을 때 저를 위기에서 구해줄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재활만 잘하면 일반인들처럼 생활할 수 있을 거라니. 이 사고는 제게 새로운 불행을 가져다 주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저의 삶이 얼마나 보람되었고 뜻깊었는지를 알게 해주었습니다. 제 사고 소식을 듣고 다니던 교회 분들과 동네 분들까지 모두가 나서서 저를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움직이는 것도 좋지 않은데 한동안은 우리한테 맡겨요. 우리가 아주 기똥차게 식당 일을 도와줄 테니까. 그래요. 언젠가는 사장님이 다시 식당을 해야겠지만 지금은 사장님도 쉬어야 할 때예요. 우리가 그래도 장사엔 이골이 난 사람들도 많거든? 사장님 안 계셔도 사장님 몫까지 열심히 할 테니 걱정 말아요. 안 그래도 매일같이 적자가 나는 통에 힘들었던 식당 일까지 다른 분들이 도와주었습니다. 자원봉사로 식당 일을 도우며 후원금까지 모집하여 저희에게 전달을 해주었죠. 사고가 나고서는 정말 이젠 다 끝났구나 하는 생각까지 했었는데 아직 세상은 따뜻했습니다. 아내도 저희를 도우려는 많은 이들의 감사한 마음에 매일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서 더욱더 재활에 힘썼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만큼 그 은혜를 그대로 돌려주고 싶었어요. 사고가 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저희 부부는 여전히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의족이 익숙해지진 않아서 식당 일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진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점점 걷는 방법을 익히고 있어요. 아내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싱글벙글한 얼굴로 식당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고 소식이 소문이 났는지 식당을 찾는 노숙자들은 부족한 돈일지언정 식당 일에 보태라며 조금씩 값을 내고 음식을 먹기도 하고 여전히 후원금 역시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삭막해진 탓에 착한 사람은 손해를 보는 세상이라고 하죠. 하지만 저는 착하게 사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더 나아가서 나 자신조차 이롭게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큰 사고를 당함으로써 비로소 제 믿음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전 저와 피도 무엇도 이어지지 않은 타인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비록 엄청난 부를 얻진 못했을지언정 이것이야말로 진정 성공한 인생이 아닐지요. 물론 사고가 나지 않은 것이 가장 좋은 선택지라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전 이런 부정적인 경험조차 제가 처해 있는 현실이 얼마나 따뜻한지를 알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에 충분히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전 앞으로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 겁니다. 가능하다면 지금보다 더 저렴하게, 더 푸짐하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제 목표예요. 누군가는 이런 저를 미련하다고 하겠지만 전 괜찮습니다. 이미 저는 제 선행이 제게 어떻게 돌아오는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으니까요. 네, 두 번째 사연 어떠셨나요? 마음이 조금이라도 따뜻해지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러면 우리는 세 번째, 마지막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사연은요, 아들과 결혼을 전제로 5년 동안이나 동거했던 승무원 예비 며느리가 괘씸한 행동을 해서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읽는 내내 저도 화가 부글부글 끓어올랐는데 우리 사연자님의 심정이 정말 공감이 갑니다.
아무쪼록 이 마지막 사연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사연 들려드릴게요. 제 아들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딱 한 여자만을 만났습니다. 워낙 어릴 적부터 오래 사귀어 왔던지라 저와 아내 역시 아들 녀석 여자친구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다른 집 부모님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은 제법 개방적인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연애를 할 때면 언제나 숨기지 않고 저와 남편에게 연애를 하고 있음을 알렸으며 특히 그 중에서 저희 부부조차 기억할 정도로 오래 사귄 여자친구들과는 만남을 가진 적도 있습니다. 지금껏 아들 녀석이 학생 때 사귀어온 여자친구를 3명 보았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으로 본 이번 여자친구는 아들이 무려 3년간을 사귀었던 애입니다. 벌써 3년이나 됐어? 처음 여자친구 생겼다고 한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 애는 저희 부부에게도 참 딸 같은 아이입니다. 외동아들만 하나 키우는 저희 집은 그나마 있는 아들조차 워낙 성격이 무뚝뚝한지라 애가 어려도 귀여운 맛이 없었는데 아들 녀석 여자친구는 달랐습니다. 아주머니 아주머니 하면서 안기기도 하고 집에 놀러 올 때면 저를 돕겠답시고 가까이 와서는 저도 식사 차리는 거 도와드릴게요 라며 애교를 부리는 통에 저도 남편도 아들 여자친구만 온다고 하면 얼굴에 화색이 돌면서 뭐 맛있는 거 해주겠다고 난리 법석을 떨었습니다. 게다가 요새 애들이 워낙 발랑 까졌잖아요. 저희 아들 녀석이 얌전하고 무던하다고 해도 솔직히 어릴 적부터 여자친구, 남자친구 잘못 만나서 나쁜 길 걷는 애들이 좀 많습니까? 당연히 저와 남편도 처음에는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게다가 둘이 사귀기 시작한 게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그때 또 한창 대학 가야 하니 공부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엄마랑 아빠는 네가 연애하는 거 말리지 않는다. 하지만 이왕 사귈 거면 너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여자친구를 만났으면 좋겠어. 물론 서로 쉴 때는 같이 시간도 보내면서 놀고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함께 미래를 그릴 줄 아는 여자친구를 만나야 너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걱정돼서 하는 말이지만 아들 녀석에게는 잔소리로 들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많이 걱정이 됐어요. 그러나 그런 저희의 걱정이 무색하게 아들은 오히려 여자친구를 사귀고 나서 성적이 더 올랐더군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성적인지라 저희 부부는 너무 놀랐습니다. 근데 아들이 그러더군요. 주연이가 워낙 성적에 신경을 많이 써서 나도 주연이 옆에서 같이 공부 많이 해서 그래. 주연인 원래 공부도 잘해가지고 내가 모르는 거 많이 알려주고 그랬어. 저희가 걱정을 한 것이 무색하게 아들 여자친구는 이미 자기 미래를 위한 준비를 똑부러지게 하는 그런 애였더라고요. 당연히 저희 부부는 당시 얼굴도 한번 제대로 못 본 아들의 여자친구였지만 마음속으로 몹시 아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얼굴을 보기 시작하고 나서는 더욱 그랬죠. 아들에게 좋은 영향도 주고 자칫 잘못하면 불편할 가능성이 큰 자기 남자친구 부모님에게도 잘하니 저희 부부는 내심 아들이 그 여자친구와 오래오래 사귀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둘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아들 녀석이 군대 갈 때까지 쭉 인연을 이어왔어요. 그때쯤 되니 아들 여자친구가 먼저 저희에게 안부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가끔은 저희가 먼저 전화를 걸어서 요새 잘 지내니? 라고 통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들은 여자친구 덕분에 괜찮은 수도권 대학교에 합격했고 그 아이는 연세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내심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오래 사귈 수 있을까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보아하니까 아들 녀석은 여자친구랑 싸운 적도 얼마 없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조차도 아들이 군대를 당장 앞둔 시점에서는 요즘 젊은 애들은 남자친구 군대 같은 거 잘 안 기다려주니까 이제 헤어지려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아쉬웠죠.
부모 욕심이겠지만 전 아들이 군대를 다녀온 이후 그리고 자리 잡고 나서도 그 여자애랑 쭉 사귀면서 좀 더 먼 미래를 보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아들 녀석이 훈련소를 가기 한 달 전쯤에 그러더군요. 엄마, 아빠, 저 군대 다녀오고 나면 그때는 주연이랑 같이 살고 싶어요. 주연이가 있어서 저도 많이 바뀌었고 앞으로 다른 여자 누구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주연이만큼 좋은 사람은 못 만날 것 같아요. 내심 아들은 속으로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을 거란 느낌은 들었지만 설마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바로 함께 살기로 원할 줄은 생각 못했습니다. 물론 저희 부부야 아들이 지금 여자친구와 쭉 오래 가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런 아들의 제의 자체는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정확히 결혼이 아니라 동거였죠. 솔직히 결혼 허락을 받는 거였다면 조금 고민을 하더라도 결국엔 승낙했겠지만 동거는 조금 다른 문제였습니다. 요새 젊은 애들이야 결혼하기 전에 동거부터 하면서 서로 어떤지 알아본다고 하더라도 저희 관념에서는 동거라는 게 좀 좋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남편도 아들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조금 이르긴 하지만 정말 진지하게 결혼 생각을 하고 있다면 허락 못 해줄 것도 없다. 혹시 너 엄마랑 아빠가 결혼 허락 안 해줄까봐 동거 먼저 하겠다고 하는 거니? 그런 거면 그럴 필요 없어. 엄마랑 아빠도 주연이 자주 봐왔잖아. 그런 애가 그리 흔치 않다는 건 너무 잘 알아. 네 엄마 말이 맞다. 결혼하기 전에 동거를 해보려고 하는 거면 차라리 빨리 결혼하는 쪽이 낫다고 본다. 요새 괜히 동거했다가 어줍잖게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하지만 아들은 결혼은 나중에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뉘앙스를 보았을 때 군대 다녀오고 바로 결혼은 하고 싶지만 사정이 있어서 당장 결혼은 하지 못하니 동거라도 하고 싶은 눈치였죠. 이유를 물었습니다. 혹시 아들 여자친구네 부모님이 허락을 안 해주는 건가 싶어서요. 그러나 당장 결혼을 하기 힘들었던 이유는 여자친구가 꿈꾸는 직업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쪽 방면으로는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어서 몰랐는데 기혼자는 승무원으로 취직을 하는 데 있어서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주연이랑 바로 결혼하고 싶은데 주연이 꿈이 스튜어디스라서. 주연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결혼한 여자들은 스튜어디스 되는데 결혼 안 한 사람들보다 불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그런 사정이 있다면 저희가 이해를 못 해줄 것도 없었습니다. 동거가 여전히 탐탁진 않았지만 정말로 결혼을 할 거라면 아주 반대할 것도 아니란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아들이 전역을 하자마자 우선 예비 며느리가 될 아들 녀석 여자친구와 예비 사돈 어른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이르지만 상견례 같은 느낌이었죠. 저희 아들이 따님이랑 꼭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데 만약에 결혼 허락을 해주신다면 부모인 저희끼리 합의를 본 다음에 둘이 괜찮은 집에서 동거를 하게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도 무척 좋습니다. 저희 딸이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 연애를 한 게 처음인데 분명 결혼해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남편이자 아내가 되어줄 거라고 생각해요. 동거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으셨다고 들었는데 저희 딸 미래까지 함께 생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비록 결혼식을 올리지 않아서 그렇지 미래가 약속되어 있는 만큼 저는 그때부터 아들 여자친구를 며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잘 되는 길이 저희 아들도 행복해지는 길인 만큼 둘이 미리부터 신혼집같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장만이 되어 있는 집에서 살기를 바래서 경기도에 있는 4억짜리 아파트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물론 아내의 가전제품, 전자제품들도 새거로 꽉꽉 채워 넣었어요. 보통 집을 한쪽이 해오면 다른 한쪽이 혼수용품을 해오겠지만 사돈댁은 형편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대충 듣자 하니 며느리가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학원도 다녀야 했는데
그 학원도 간신히 보내는 정도의 사정이라고 했죠. 그에 반해 저희 집은 꽤 여유가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금수저까진 아니라고 할지라도 저희 아들 부족한 거 없이 키워왔어요. 부모인 저희 역시 노후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 특히 남편이 며느리 뒷바라지를 해주는데 적극적이었습니다. 우리 성우랑 결혼할 여자애인데 그까지 학원 돈이 얼마나 든다고. 그런 거 하나 못 해주겠어? 그 뒤로 남편은 며느리의 승무원 학원이며 뭐며 모든 것을 본인 돈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저 역시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어떻게 해야 승무원이 될 수 있는지, 승무원이 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등 정보를 찾아보고 며느리에게 알려주곤 했지만 남편은 며느리가 먼저 이야기하지도 않은 새로운 학원들을 여러 군데 찾아서 마음껏 다 다니라고까지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까지 지원하는 것은 남편의 독단적인 결정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반대한 건 아닙니다. 저로서도 하루빨리 며느리가 승무원이 되어야만 아들이 결혼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빨리 합격만 할 수 있으면 좋았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며느리가 승무원이라면 어디에 뒤처질 것 같지도 않고요. 어머님, 아버님, 너무 감사드려요. 두 분 덕분에 좋은 학원도 다니고 정말 열심히 해서 빨리 승무원 돼가지고 성호 씨랑 결혼할 수 있게 할게요. 그렇게 며느리는 무려 2년 동안 본인이 원하는 항공사에 합격을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커트라인 근처에서 떨어지더니 결국 2년째가 되던 해 며느리인 본인이 목표하는 곳에 당당히 합격을 할 수 있었죠. 그때 정말 며느리랑 사돈어른은 물론이고 저희 집 식구들 역시 제 가족 일인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늘 성실하고 똑똑하고 참한 며느리가 실패 고배를 마시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마음에 걸렸는데 합격을 하고 나서 싱글벙글 웃는 것을 보니 저희 역시 마음이 너무나 좋아졌죠. 그래, 이제 합격까지 했으니 결혼할 일만 남았네. 언제쯤 결혼하는 게 좋겠니? 며느리가 합격 연락을 받은 직후 약 일주일 뒤에 저희는 며느리를 불러서 아들과 함께 앉혀놓고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며느리가 우물쭈물하더니 결혼을 조금 미루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합격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제가 취직한 곳 자체가 기혼자에 대한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다 보니까 합격하고 나서도 한동안은 미혼으로서 일을 한 다음에 결혼을 해야 눈치가 안 보일 것 같아서요. 회사에 적응을 좀 한 다음에 결혼을 하고 싶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며느리가 뭐라고 하든 결혼을 강행했어야 하나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시 저와 남편은 며느리의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합격까지 한 이상 더 오래 기다리진 않아도 될 것 같아서 흔쾌히 알았다고 하고 며느리가 미혼으로 승무원 일을 하는 것을 조력했습니다. 그 세월이 무려 3년입니다.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이거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를 감시라도 하듯이 매일같이 언제 결혼할 거냐 하고 연락하기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며느리와 함께 살고 있는 아들이 아무 말도 없었기에 그래, 둘이 알아서 잘 지내겠지. 우린 부모로서 기다려주자. 라고 생각하며 일부러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연락이 한 통 왔습니다. 그것도 경찰에게서 온 연락이었죠. 김성호 씨 어머님 되십니까? 여기 경찰서입니다. 김성호 씨가 술에 만취해서 길가에 쓰러져 계셔가지고요. 현재 경찰서에서 보호 중이니 방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도 사리분별 못할 만큼 술을 마신 적이 없는 아들입니다. 애초에 술 마시는 걸 그리 좋아하지 않아서 아들은 친구들과 약속해도 자주 나가지 않았습니다. 약속에 참여하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술을 마셔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그런 아들이었기에 술 때문에 길가에 너부러져 있을 정도로 취해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경찰서에 가니까
소파에 누워있는 아들은 정신도 차리지 못한 채 계속해서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아들 때문에 고생했을 경찰들에게 사과를 한 뒤 아들을 데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일단 상태가 안 좋아 보이니 한숨 푹 자게 한 다음에 다음날 어찌 된 영문인지 물어보려고 했죠. 하지만 막상 물어보니 아들은 그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있었는데 너무 반가워서 그런지 술이 좀 잘 들어가더라고요. 비록 아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지만 부모로서 봤을 때 쉽게 넘어갈 일은 아니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절대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그저 시간이 좀 지나면 알아서 괜찮아질 거라고 믿는 수밖에요. 그러나 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망가져 갔습니다. 급기야는 힘들게 들어간 직장까지 퇴사를 해버렸어요. 성호야, 너 대체 어쩌려고 그러니? 네가 지금 아무리 결혼을 안 했어도 이제 정말 얼마 뒤에 주연이랑 부부 사이가 될 텐데 네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면 어떻게 해? 주연이는 네가 일 그만둔 거 아니야? 최소한 아내 될 사람한테는 그런 것도 다 공유해야 하는 법이야. 이야기 안 했으면 지금이라도 말하고 일단은 한두 달 쉬면서 최대한 빠르게 새 직장 알아볼 생각하거라. 네, 그럴게요. 그러려고요. 아들은 그렇게 대충 대답하더라고요. 한평생 이런 쪽으로는 문제 한번 일으킨 적 없는 아들이 왜 이런 늦바람이 들었나 싶어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이 정도 충고했으면 됐다며 이유는 아들이 알아서 깨우칠 범위라고 했지만 저는 엄마로서 아들이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며느리가 집에 없을 때 찾아가가지고 반찬도 해두고 청소도 해두었죠. 그런데 제가 방문을 할 때마다 집에는 소주병이며 맥주병이 즐비했습니다. 술도 안 좋아하고 못 마시는 애가 저번부터 자꾸 왜 이러는 거니? 너 엄마 속상해서 쓰러지는 걸 보고 싶은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제발 말 좀 해봐. 엄마한테만 속 시원하게 털어놔봐. 아들 녀석은 얼굴 한번 보러 갈 때마다 점점 더 안색이 잿빛이 되어갔습니다. 이런 말 하기는 그렇지만 당장이라도 숨 넘어갈 것 같은 사람처럼요. 너무 이상해서 며느리에게 전화도 걸어봤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무슨 일인지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하더니 전화를 툭 끊어버렸어요. 평소에는 전화 남편이 연락하지 않아도 먼저 전화 와서는 안부도 묻고는 하는 착한 아이였는데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느낌상 며느리와 관련이 있을 거란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느낌이 굉장히 서늘했거든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아들 녀석 상태가 점점 더 안 좋아지길래 아예 집으로 데려와 놓고는 남편과 둘이 거의 몰아붙이듯이 캐물었습니다. 한참을 퀭한 눈으로 아무 말도 안 하던 아들은 저희가 끈질기게 묻고 나서야 답을 하더군요. 주연이가 막상 나랑 살아보니까 성격이 너무 안 맞는 것 같다고. 나랑 결혼 같은 거 못하겠대. 그래서 얼마 전에 짐 싸서 아예 나가버렸어. 엄마, 이제 나 어떡해? 어떻게 살아야 돼? 주연이 없으면 살아갈 자신이 없어. 저도 남편도 강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번도 그런 낌새를 보인 적이 없던 아이였기에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변할 수가 있는지 괘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며느리처럼 물심양면 도와줬는데 저렇게까지 변해버리니 망치로 한 대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희도 이런데 아들 마음은 오죽할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진짜 결혼을 한 게 아닌 동거였기 때문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죠. 네가 많이 상심했을 거 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됐다는 건 너랑 주연이랑 인연이 아니었다는 거야. 많이 힘들겠지만 너에게는 더 좋은 여자가 생길 거다. 그러니까 너도 주연이는 그만 있고
네 인생 살거라. 비록 지금은 힘들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웃으며 이야기할 때가 있을 거야. 저희 부부는 한동안 아들을 달래느라 바빴습니다. 기분 전환도 시켜주려고 짧게 여행도 다녀왔고 아들이 평소에 가지고 싶어 하던 물건들도 선물이라고 사주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니 아들도 조금씩 아픔을 잊어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희 가족은 생각지도 못한 사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며느리가 될 예정이었던 아들 여자친구가 본인이 입사한 항공사의 기장과 결혼식을 올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걸 알게 된 것은 아들 친구 덕분이었습니다. 성우야, 이 여자애 너랑 결혼한다던 걔 아니야? 예비 며느리였던 여자는 자기 인스타그램에 기장과 결혼한다는 소식을 동네방네 알렸고 아들을 통해서 예비 며느리 얼굴을 알고 있던 아들의 친구가 그 인스타그램 게시글을 보고 아들에게 알려준 거였습니다. 헤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결혼이라니. 저희는 당연히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아무리 충격을 먹었다고 해도 당사자인 아들만큼 놀랍진 않았겠죠. 아들은 그 뒤로 예비 며느리의 행적을 수소문한 모양입니다. 그리고는 예비 며느리가 아직 아들과 함께 동거를 하고 있을 때 이미 그 항공사 기장과 은밀하게 만나오고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죠. 네, 바람이었습니다. 저와 남편 역시 이것저것 알아보았는데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서로 여행도 다니고 새 신혼집 물품도 알아보기 위해서 백화점까지 가고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보니까 바람핀 기장과의 애정을 잔뜩 전시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예의는 있는 애라고, 그래도 괜찮은 여자애라고 믿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전 너무도 절망스러웠습니다. 배신감이 들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거기다 아들이 걱정됐기 때문이었어요. 아들은 그 모든 것을 알게 된 뒤 더욱더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밥도 물도 아무것도 먹지 않고 산송장처럼 멍만 때리고 있었을 뿐 정말 폐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기껏 저와 남편이 노력해서 기분을 풀어놓았더니 정말 더는 손쓰기도 힘들 정도로 아들은 말문을 닫았죠. 이렇게 배신을 당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서 예비 사돈이었던 사람에게 전화까지 걸었습니다. 말뿐이라도 사과는 받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말이죠. 하지만 예비 사돈도 참으로 뻔뻔하기 그지없는 양반들이었습니다. 당신 딸이 우리 아들이랑 동거하고 있을 때 자기가 일하던 항공사 기장이랑 바람핀 건 알고 있습니까? 내 살다 이런 꼴을 볼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말은 바로 하세요. 그게 뭐 비단 바람 때문이기만 하겠습니까? 서로 인연이 아니었나 보죠. 우리 딸이 잘한 건 아니라고 치지만 얼마나 맞지 않으면 몇 년간 동거까지 한 남자랑 헤어질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애들끼리 서로 안 맞아서 헤어진 건데 이렇게 전화해서 따지면 제가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야 합니까? 애들이 만나다가 헤어질 수도 있지. 왜 이렇게 아랫사람 대하듯이 따지세요? 기가 막혀. 그리고 항공사 기장이면 그쪽 아들이 한참 떨어지는데 우리 딸 눈에 차기야 하겠어요? 뻔뻔하게 자기 딸은 잘못 없고 마치 제 아들도 함께 과실이 있는 것 마냥 말하는데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사과 한번 받자고 전화했다가 더 열받을 일만 생기고 말았습니다. 당신 딸 학원비 우리 남편이 다 대주고 생활비 주고 그랬던 거 모르는 거 아니죠? 당신 딸이 내 아들이랑 살았던 신혼집 그것도 우리가 해준 거예요. 알아요? 아이고 진짜 쪼잔하게 그거 얼마나 된다고. 인간적으로 신혼집은 내 딸만 산 거 아니라 당신 아들도 같이 살았으니 그것까지 우리한테 받을 생각은 아니죠? 그래도 우리 딸 학원비랑 생활비는 붙여줄게요. 계좌번호 보내요. 절대로 딴소리 안 나오게 지금 당장 붙여줄 테니. 나 원참 더러워서. 얼마를 주나 싶어서 지켜봤더니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 여자의 학원비, 생활비,
용돈까지 포함하면 1,000만 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을 정도로 훨씬 더 큰 금액을 썼는데 그 사람들은 1,000만 원을 보냈으니 이제 저희는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일방적으로 제 전화도 끊었죠. 다시 연락을 해도 차단을 했는지 받질 않았습니다. 다른 지인 전화를 빌려서 걸어도 마찬가지였어요. 전 그 길로 울면서 남편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여보, 나 진짜 못 살겠어. 우리 아들 어떡해? 불쌍한 우리 아들. 저희 남편 정말 싫은 일이 있어도 하하호호 웃는 스타일입니다. 넉살도 좋고 성격도 좋아서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는 보살이라고 불릴 정도예요. 근데 예비 며느리가 그렇게 바람을 피고 다른 남자랑 결혼하는 것도 모자라서 사돈까지 그렇게 나온다고 하니 화가 많이 난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의 살기 어린 눈빛을 살맛대고 살면서 처음 보았거든요. 급기야는 어떻게 알았는지 예비 며느리가 결혼을 하는 날에 남편은 확성기를 챙겨 결혼식장으로 찾아갔나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객들 손님 맞는 입구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우리 아들한테 빌붙어 있던 불쌍한 여자 돈 쓰고 시간 들여서 승무원 만들어줬더니 내 아들과 몇 년 동안 동거하는 사이에 뻔뻔하게도 지가 일하는 항공사 기장이랑 바람난 예비 며느리 신주연 찾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결국 남편은 예식장 관계자들과 친척들에게 끌려서 쫓겨나긴 했지만 나중에 경찰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당장 나가세요. 남의 잔치집에 와서 무슨 행패입니까? 뭐? 잔치집? 내가 오늘 초상집 제대로 만들어줄게. 우리 아들한테 빌붙어 있던 불쌍한 여자 돈 쓰고 시간 들여서 승무원 만들어줬더니 그렇게 결혼식을 초토화시킨 남편은 당당하게 집에 들어온 뒤 아들에게 한마디 하더군요. 사내 자식이 말이야 어깨가 축 처져 있으면 되나?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조상님이 도운 거나 다름없어. 다음 달 네 할아버지 제사 때 감사하다고 가장 화려하게 제사상 차릴 준비나 하고 이제 그만 정신 차려라. 일단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 집이 정신이 나갔으면 저희 남편을 고소라도 하겠죠. 일단 지금 그 집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한 달 정도 지났는데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들은 내심 속이 시원하면서도 남편이 걱정된 모양입니다. 솔직히 정말 법적으로 가면 남편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고소를 당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입장입니다. 잘 살고 있던 남의 인생 망하도록 건드리고 배신했으면 지 인생도 그렇게 될 각오하고 걸어야지. 라고 말하며 가능하다면 어떻게든 더 뭐라도 하고 싶어하는 눈치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도 마음 같아선 그 집 사람들 가만두지 않고 싶습니다. 솔직히 인간의 탈을 쓰고서 어떻게 그렇게까지 사람 뒤통수를 세게 때립니까? 우리 아들만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고소 같은 현실적인 문제도 고민을 해야 하니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할지 아니면 그 집을 망가뜨릴 좋은 방안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부디 한마디씩만 도움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